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죠. 저희가 목요일마다 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 기업의 역사와 현안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래 전망까지 해보는 기업 리포트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정한 기업은 바로 메디톡스인데요. 국내 1호 보톡스 제제를 생산한 기업으로 승승장구하다가 최근에는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은 보톡스 균의 주인이 누구냐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그리고 보톡스 외에도 다른 의약품에도 파이프라인을 넓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톡스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저희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메디톡스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보톡스 개발의 성공을 이끌며 한때 동종업계 절대 강자로 불렸던 메디톡스. 하지만 최근 균주 출처 논란과 후발업체와의 출혈 경쟁이 벌어지며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시장 진출마저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잇따른 악재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메디톡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10년간 국내 보톡스 시장 점유율 1위에 수성을 자랑했던 메디톡스. 이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매력에 빠진 정현호 대표의 독특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됐는데 1g만으로도 100만 명의 살상이 가능하다는 죽음의 세균 보툴리눔 톡신을 잘만 활용하면 마성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반한 정 대표. 때문에 그는 수년간 연구를 거듭했고 마침내 2006년 한국산 보톡스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 그리고 발매 3년 만인 2009년 국내 시장을 장악하던 값비싼 해외 제품을 따돌리고 국내 매출 1위 달성은 물론 이후 해외 60개국에 보톡스 제품을 수출하는 등 짧은 시간 폭풍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 특히 2013년엔 세계 최초 보톡스 개발 업체 미국 엘러간과 무려 3억 6천만 달러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메디톡스의 대표 상품 메디톡신이 중국 임상 3상을 완료해 국내 업체로선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거침없는 성장세에 자신감을 얻은 메디톡스. 이제는 5년 내 글로벌 20대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혀 또 한 번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 연이은 악재로 주가 조정을 받자 메디톡스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후발업체들이 이딴 시장 진입에 가세 업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진 상황 속에서 심지어 지난해는 후발업체 휴젤에 매수 점유율 1위 자리를 뺏기는 상황마저 벌어진 것. 그러자 위기를 느낀 메디톡스는 지난 8월부터 판매 가격을 20% 인하하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결과는 전년 대비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결국 제살 파먹기식 출혈 경쟁으로 치달았다는 부정적 인식만 남겼다. 지난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균주 도둑질 공방도 메디톡스의 상황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대웅제약. 두 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문제는 만약 대웅제약이 승소할 경우 메디톡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경쟁사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한 이노톡스 임상시험 상상마저 차일피일 늦어져 미국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후발주자였던 대웅제약은 이미 내년 상반기 미국 FDA의 자사 보톡스 제품 시판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
메디톡스는 더욱 초조한 상황에 놓였다. 국내 최대 보톡스 기업에서 이제는 후발업체들과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의 위기를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업계는 주목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국내 1호 보톡스 제제를 만들고 승승장구하던 메디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원래 어떤 주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그 제품을 직접 경험해본 분들이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오늘 출연자분들께서는 그 경험해 보셨을 것 같지는 않고 혹시라도 있으신가요? 뭐 보톡스나 필러? 없습니다. 주변에는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사실 연예인들, TV 네네. 방송인 출연하시는 분들은 뭐 여성들은 대부분이고 남성들조차도 연세가 그럼요, 있으신 그럼요. 분들은 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톡스 시장과 네네. 필러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네네. 보톡스라는 건 이제 표정에 따라 이제 움직이는 주름을 펴는 걸 보톡스가 그 기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필러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깊게 생긴 주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마의 주름이라든가 코, 광대뼈 이런 부위를 이제 필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술상 네. 비용이 필러가 좀 비싸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보톡스가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이 시장, 이 미용 성형의 부분에는 사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늙어서도 100세 시대인데 깊게 패인 주름이 굉장히 이제 고민인 네네. 여성분들의 이제 심리를 이용한 건데요. 지금 아마 시장 규모가 거의 한 전 세계적으로 한 3, 4조 원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시장이.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사실 국내에 이제 보톡스가 수입된 것은 지난 1996년이에요. 당시에 이제 세계 1위, 미국의 이제 오리지널 기업이죠. 엘러건이 이제 국내 보톡스를 처음으로 발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는 2000년에 설립된 기업이에요. 국산화를 주도했는데,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보톡스 이 균이라는 게, 이 보톨리늄 독소라는 게 1g만 갖고 100만 명의 살상무기 가능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피부에 이제 어떤 이제 임상화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거의 6년에 걸쳐서 이걸 성공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초창기엔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제 이름도 듣지 못한 중소업체가 발견한 걸 누가 써주겠어요. 네네. 특히나 의료 부분에서. 게다가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이걸 뚫으면서 2013년에는 이제 뉴라미스라는 걸 출시하면서 피부 미용 업계 전문 업체로 성장을 했고 이제 국내 보톡스를 이제 국산화를 주도한 업체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맨 처음에는 사실 이 세계 1위 기업이 국내 시장을 다 점유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 1위 업체한테 액상타입의 이제 이 보톡스를 개발한 이 메디톡스의 경우는 오히려 되려 이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주가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게 2009년 1월 16일 코스닥 공모 가격이 14,000원이었어요. 14,000원이요. 14,000원이었는데요. 이게 주당 500원짜리거든요. 네. 지금 거의 49만 원대인데요. 이게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코스닥 이 점유율 시가총액에서 7위 정도를 기분을 토하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44%이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들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 시장에서는 원조 보톡스 시장을 내몰고 오히려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보톡스 제제를 개발하게 되면서 국내 보톡스 산업을 이끈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철 소장님 참 잘 아시네요. 오늘 유독 피부가 좋아 보이시기도 하고. 저도 할까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떨어지면. 자, 메디톡스가 지금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뭐 보톡스와 필러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 제품들도 있고요. 총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제품이고 뭐가 다른 겁니까 서로? 네, 우선 그 메디톡스를 좀 이해하려면 네. 우리가 말하는 보톡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고 네네. 그리고 왜 이 회사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보톡스라는 거는 그 고대 유럽에서 먼저 생겼어요. 네. 보톨리늄이라는 그 독성 물질인데 이게 뭐냐 하면 상한 소세지를 먹고 식중독에 걸립니다. 네. 그 식중독균에서 이 보톨리눔이라는 아주 독을 발견해요. 아주 독한 독이죠. 이게 그 처음으로 의학계에 들어오는 거는
1981년도 캐나다에서 네. 이 보톨리즘 A형이라는 이 독소를 굉장히 희석을 시키는 거죠. 네네. 희석을 시켜서 사시가 생기는데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87년도에 주름 치료제 처음에 도입을 해요. 네. 그리고 89년도에 아까 이야기한 미국의 알라간사가 네. FDA 승인을 받고 90년도부터 이 주름 치료제에 격하게 쓰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워낙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네. 하얀 분말 가루인데 네. 이 미생물 학계에서 이 분말 가루를 이 정현호 대표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걸 우연히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 미생물 학계에서 이 분말 독성 물질에다가 희석을 시키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보톡스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정현호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보톡스를 좀 더 이 희석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이 동물성에서 이 치료제 네네네. 보톡스를 개발하는데 요런 걸 하다 보니까 중국 같은 데서 아랍 문화에서는 이 돼지 같은 동물에서 끄집어내면 소시지에서 그렇죠. 발견한 개이다 보니 돼지고기를 네. 먹을 수 없는 문화적으로 아랍에서는 이걸 거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현호 대표는 첫 번째 강점이 미네랄 광물에서 추출하게 됩니다. 네. 이 첫 번째 강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좀 더 저렴하게 되는 거죠.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요. 두 번째는 현재까지는 희석을 하다 보니까 네. 희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달라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표준화하기 위해서 액상 개발을 한 게 두 번째 강점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생물학계에서 이쪽에 시장을 뚫어놓고 미용 쪽에 하다 보니까 이 보톡스와 함께 필러 시장을 같이 개척을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기술료. 그리고 현재는 요런 미생물학에서 좀 더 나가서 네네. 항암 치료제 같은 것도 현재 개발 중으로 점점 사업 확장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메디톡스가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총 제재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됐었던 메디톡신, 보톡스 제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액상형, 누가 주사를 하든 간에 똑같은 제제를 주사할 수 있게 되는 액상형 이노톡스, 그리고 지금 코어톡스라고 해서 내성의 위험성이 감소한 이 제품도 지금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얼마 전에 유명했던 얘기가요. 2013년에 사실 메디톡스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관심이 있긴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만큼 아주 큰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기업인 미국 엘러간사가 기술을 우리한테 팔아라 라고 하면서 계약을 요구했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노톡스라는 것을 지금 다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네네. 이 액상화하는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어려우냐 하면 이게 기존에는 가루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식염수를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식염수의 양을 얼만큼 넣느냐에 따라서 희석화되는 농도가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주사를 할 때 이제 그 효과도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 엘러간사도 액상화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실패를 했습니다. 네. 근데 메디톡스는 이것을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초로 이 메디톡스를 이 보톡스를 개발을 한 그 회사가 거꾸로 이 회사한테 그 기술력이 너무나 훌륭하다. 네. 우리와 손을 잡자라고 해서 거의 4천억 계약을 해가지고 2013년에 거꾸로 연락을 받고 기술 이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기술 이전과 그다음에 국내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판권을 엘러간사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스러웠던 게요. 그러면은 이제 엘러간과 계약을 했으니 그리고 메디톡스가 갖고 있었던 액상형 보톡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엘러간사에게 이전을 했으니 당연히 엘러간사는 그 액상형 보톡스를 만들 것도 같은데 사실 이게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엘러간이 이 메디톡스가 너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그 기술을 산 다음에 이것을 묻혀버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하는 시점과 그 기간, 그리고 임상 실험이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네. 이런 의혹이 꼬리를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상 3상도 이제 오래 걸리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조만간 있을 것이다. 네.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정확하게 언제 시작된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한 매체 단독 보도이긴 합니다. 이 보도를 보게 되면 이 엘러간사가 이 이노톡스의 임상 3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는데 3상 시작 단기는 올해
201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네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우려는 희석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오히려 지금 보면 경쟁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발다퉈서 이 액상형 이제 이 보톡스 제품을 이제 출시하려고 FDA 승인을 임박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경쟁 업체의 기술을 싼 값에 사들여서 자기가 그 기간 동안 기술력을 이제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로얄티를 받는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제품을 또 놓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오래 진행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본인이 전자결제 시스템 페이팔을 만들어서 저 더 큰 기업들에게 팔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비슷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럼 이것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의문점이 아직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메디톡스의 정현우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박주근 대표님. 정현우 대표를 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역사까지 좀 잘 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현우 대표가 보툴리늄 톡신이라는 독소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네, 정인호 대표는 86년도에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합니다. 원래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네. 이분이 원래 그 미생물학 과학자의 꿈이라서 이렇게 갔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분이 같은 서울대 미생물학과 대학을 가지 않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갑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본인이 이렇게 밝히는데 그 당시 서울대의 미생물학과의 그 연구시설보다 네. 카이스트 연구시설이 더 나았다. 그좀 실험하기 더 나았다라고 네. 해서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바로 지도교수인 양규환 교수를 만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보툴리즘 균체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92년, 93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의 개건연구원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알레건사가 90년도부터 보톡스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때에 그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개건연구원이 끝나고 95년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선문대 교수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문대라는 곳이 역시 그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연구를 하기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구비를 그 연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97년 IMF를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데 네.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대학교에도 벤처 창업을 굉장히 육성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한 대학에다가 많은 연구시설을 지원하게 돼요. 네. 그때 바로 자기가 들고 왔던 그 보톡스, 네. 이 균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2000년도에 보톡스까지 창업하게 되는 거죠. 일단 냉장고에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균은 이미 있었고 그게 그냥 저장만 되어 있었다가 그것을 활용하게 된 분이 정현우 대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톡스 업계의 냉장고를 부탁해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보톡스 전쟁. 메디톡스가 보톡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도 놓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후발업체에게 1위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생산성에 대한 문제죠. 네네. 그러니까 보톡스에 대한 이제 수요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제3공장을 메디톡스도 지금은 가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가동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급이 약간 좀 딸리는 상태였었고 네. 또 다른 것은 지금 전 세계 보톡스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9개, 10개 정도 되고 있는데 네네. 그중에 4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휴젤이라는 그 네.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 네. 그다음에 휴온스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휴온스는 현재는 뭐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네네. 또 유럽 쪽에 이제 수출을 하고 러시아 쪽에 수출을 하려는 계약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벌써 국내에서만 4군데의 회사가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하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점유율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네. 그래서
3분기 실적에서는 실질적으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매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지만 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다 하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은 좀 더 회복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예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지금 4분기 네네. 그러니까 좀 지났죠. 4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된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가격을 인하했을 때 득도 있고 실도 있겠죠.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가격을 인하하다 보니까 팔긴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얻게 되는 소득은 줄어드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메디톡스가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고 하니까 그 효과가 지금 4분기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 혹시 어느 분께서 네, 제가 박주근 대표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실제 가격 인하를 했지만 메디톡스의 매출 구조를 보면 메디톡스는 사실은 국내 시장보다는 네네. 해외 시장 훨씬 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왜 지키려고 하느냐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미용 성형 수술에서는 세계적 그 기존 메카로 꼽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그 전 세계 마켓 쉐어를 차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 시장은 20% 가격을 다운시켜서 시장을 지키더라도 해외 시장 매출이 약 그 메디톡스 같은 60%가 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가격 보존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시장, 한국 마켓은 가격을 다운시키더라도 현재 그 후발업체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시장을 지켜나가야 되고요. 네.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에서 훨씬 많은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게 4분기 실적을 보면 실제 매출이 495억에 지금 네. 예상되는 게 네네. 영업이익이 262억으로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메디톡스가 가격 인하 정책을 한 것은 국내 시장에 연연을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국내 마켓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내년부터 이루어질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렇지만 올해는 역시 제가 볼 때는 메디톡스는 매출 추이라든지 영업이익 네네. 추이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4분기 전망치가 일단 매출은 495억 원에 영업이익이 262억 원.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영업이익률은 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게 해외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가격을 인하했던 것이 그렇게 큰 실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겠네요. 사실 이 시장이 가장 클 수 있는 건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국내 내국인도 있지만 네네. 이제 중국인 관광들이 단체 관광을 와서 이게 짧은 기간 내 네. 이제 표 없이 이게 미용 성형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점 때문에 네네. 굉장히 패키지로 와서 지금은 아직 액상보다는 아까 이제 가루 타입과 이제 식염수를 섞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명 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시장은 3파전이에요. 5명에게 5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한 명, 이게 이 약품 하나를 뜯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사람한테는 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식염수를 섞게 되면 이게 화학 물질이다 보니까 화학 물질이 있어서 쓸 수 있는 기간, 연여한이 뭐 몇 시간 안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술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면 하나를 갖고 한 사람이 하나를 갖고 5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명이 뭐 한 9개나 10개, 8개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지금 이 메디톡스 이외에도 대웅제약, 휴젤까지 이제 3파전인데 휴젤은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렸지만 지금 대웅제약과 거의 이제 이런 이제 원균에 대한 어떤 소송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가격을 낮췄더라도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내가 1등이라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그런 네임밸류가 있어야지만이 계속 팔린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왜냐하면 보톡스와 이제 필러의 매출 의존도가 거의 90% 정도고 네네. 나머지 판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제품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 보톡스와 필러 제품이 주력이다 보니 네네. 이걸 가격 단가를 낮춰서라도 이 시장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미지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균주는 우리 거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겠네. 지금 대웅제약하고 그러면 메디톡스하고 균주를 갖고 어떤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제 양변 박사가 이제 국내로 가져와서 보관하던 것을 네네. 그대로 이용을 했다. 냉장고에 보관하던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70년대 갖고 왔었던 것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조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후발 주자인 이제 대웅제약과 이제 이
이 휴젤의 경우에는 아니다. 미생물에서 자기들은 이제 균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르고 출처가 불명하지 않다. 나는 공개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떳떳하게 공개를 못하느냐. 네네.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것조차도 출처가 분별하기 때문에 아니냐라면서 서로 이제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송전이 더 확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메디톡스 측에서는 대웅제약이 너희가 균의 출처를 밝혀라. 어디에서 얻어온 균인지 분명히 밝혀라라고 했지만 메디톡스에서는 그걸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본인들의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이관영 교수님,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지금 소장에다가 적어놓은 것은 그 메디톡스에 예전에 있었던 전 직원이 네. 대웅제약 쪽에 그 기술을 이제 팔았다라는 거죠. 뭐 12만 불 정도를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 입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포괄을 해갖고 소송에다가 지금 다 넣어놓은 상태고요. 이것을 제일 처음에는 미국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가 네. 미국 쪽에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다툴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다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도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을 하겠다 해서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은 좀 안 좋은 싸움이죠. 진흙 싸움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네네. 메디톡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염기 서열을 봤더니 네. 대웅제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것이 100%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균주와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기술을 자기네에서 훔쳐간 것이 맞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그 기술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그 균주를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이것이 이제 서로 이제 맞불을 지금 지르고 있는 네네. 상황이죠.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 교수님한테서 받았다라고 네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디선가 그 자신들도 네네. 출처로 분명하지 않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들인데 이 주장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메디톡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균주,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보톨리늄이라는 이 균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균 자체는 위험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얘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중요한 거죠. 네네. 이 독소 1g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명이 네네. 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생화학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함부로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든 유통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70년대부터 일단 냉장고에는 있었다고 하니까 그 이전의 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그 냉장고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냐도 나온 것이라면 분명하지가 그것도 않다라는 분명하지 거예요. 않다. 왜냐하면 그 양 네. 교수님이라는 분이 다른 어떤 기자와 이야기한 내용에서 보면 실제로 그것을 자기가 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대웅제약 쪽에서의 주장입니다. 대웅제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메디톡스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균주를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웅제약은 본인들이 분명히 찾은 균인데 이 균을 제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판매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해외 진출 회방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대웅제약.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3사의 상을 봐야 되는데 네. 휴젤 같은 경우는 현재 보틀렉스 임사 3상을 종료를 했어요. 미국에서. 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고 네. 나보타의 경우는 지금 승인 직전에 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메디톡신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3상 계획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점으로 보면 제일 늦은 거죠.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보타가 먼저 승인이 돼서 미국 판매를 시작한다면 네. 지금 메디톡신 같은 경우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보타가 이제 대웅제약 거죠. 그렇죠. 예, 나보타가 대웅제약 거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이 균주에 대한 오리지널에 대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어떤 시장 규모는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입지를 갖추는가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전체에 대한 입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메디톡스의 최근 1년 사이에 임원 구성을 좀 봤더니요. 네네. 재미있는 것이 대웅제약에서 두 분을 데리고 왔어요. 네. 예, 여기가 재밌는 부분인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유광준 이사라고 이분이 글로벌 사업 개발실, 즉, 글로벌 사업을 총괄하는 분을 대웅제약에서 데리고 왔어요. 스카웃을 해왔어요. 네. 한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한 분은 주의적 상무라고 대웅제약 출신인데,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임원진을 봐도 진짜 대웅제약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밀물진전을 하고 있는가를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균주 논란이 일어나게 됐을 때 메디톡스에게는 이게 유리해지는 상황인가?
아니면 혹은 지금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훨씬 더 빠르게 승인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메디톡스에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독소 논란만 갖고 네네. 보면 사실은 먼저 개발은 먼저 해놓고 사실 네. 미국 시장 진출은 늦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송 공방전이 어쩌면 국내도 사실은 이제 보톡스 시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들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네네. 받고 있는 기술력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웅제약과 휴젤은 후발 업체죠. 그러면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네. 니네 균제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랬더니 뭐 대웅제의 경우에는 국내 토양에서 배양을 했다. 그리고 휴젤의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는 통조림에서 이런 균주를 채취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메디톡스한테는 니네는 단지 이제 70년대 한 박사가 갖고 온 것을 이제 폐양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이제 해달라고 이제 계속 그 소송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 시장만을 놓고 보면 거의 절반 이상 네. 거의 뭐 보톡스 시장의 절반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만큼 파이가 큰데 거기에서 지금 오히려 후발업체인 대웅제약과 그리고 휴젤이 더 선점해서 시장 상용화에 나서게 된다면 메디톡스는 굉장히 기업 이미지 타격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이 지금 영업이익률 50% 넘나드는 제품이에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후발업체들이 얼마나 이걸 많이 뛰어들겠습니까? 네. 원조 기술이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장을 잠식하느냐, 리드하느냐, 그 갈림길에 서다 보니까 이 소송전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좀 짧게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메디톡스는 또 중국 시장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임상 3상이 지금 완료가 된 뉴로녹스라는 게 있습니다. 파우더 형태의 그 메디톡신이고요. 네. 그것을 지금 이제 중국 식약처에 판매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뉴로녹스가 이제 그 판매권 자체를 아예 이제 중국으로 넘기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 쪽으로 진출이 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보톡스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러 쪽에서는 그렇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필러는 중국에서 지금 이미 개발을 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러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장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보톡스는 아직까지 시장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뭐 균주 소송을 하자니 시장 진출이 늦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균주의 주인이 바뀌게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또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인천 소장과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 중앙대 경영학부 이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파노라마 지금부터